그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딸 부부를 위해서 지어준 집이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거꾸로 지금부터 거슬러 가면서 하면 박노수 화백이라는 분이 저 건물을 1970년인가 매입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이 건물의 내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매입해서 와서 올해 돌아가셔서 올 봄엔가 돌아가셨는데 2013년인가? 네, 2013년. 근데 돌아가시기 한두 해 전에 기증을 했어요, 종로구에. 집과 자기 작품을 함께 기증했는데 박노수는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화가입니다. 동양 화가인데 서울미대 교수 학장 다 지내시고 아주 훌륭한 동양 화가인데 자기 작품과 함께 집을 자기 기념미술관으로 굳이 관리해준다는 조건으로 종로구에 기증을 한 거라서 지금은 박노수 기념미술관으로 작년 가을엔가 오픈을 했어요. 아주 그 건물도 훌륭하고 건물이 목적은 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요거만 타겟 삼아서 한번 이렇게 오셔도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로 왜냐면 전체 구조를 설명하려고 일부러 위로 온 겁니다. 뒤로 내려다 보이는 동네로 온 거고 여기서 이제 평지에 해당하는 데인데 여기는 평지기도 하고 왜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여기 집을 지었냐면 여긴 지금 인왕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왕산 아랫동 바로 아랫동은 인왕동이라고 이름 붙었는데 여기도 작은 산 등성이 작은 줄기가 저 뒤에 언덕 있잖아요. 작은 줄기가 내려 여기서 딱딱 납니다. 요 작은 산줄기 또 하나 끝나는 곳에 이 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줄기의 저 안쪽 뒤쪽은 옥류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옥류가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여긴 인왕동이고 저긴 옥류동을 합쳐서 옥인동이 된 겁니다. 옥류동의 옥자와 인왕동의 인자가 저 옥인동이 된 거고 저쪽은 누상동 하나였는데 누상동이 집들이 많아지니까 누상동, 누화동, 누각동을 누상동, 누화동을 자른 겁니다. 일제시대에. 그래서 옥인이라는 건 아무 뜻이 없는 겁니다. 두 단어를 합친 거니까 인왕, 옥류 이건 다 뜻이 있잖아요. 누각 뜻이 다 있는 건데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이제 뜻이 없는 이름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인사동도 그렇죠. 인사동은 그 사동이라고 원래 있던 동네에 인자만 그냥 붙인 겁니다. 왜 붙였어요? 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자 쓰기가 좀 그랬는지 인자를 붙여 사동에 절 사자 쓰는 사동이 인사동이 된 거고 아무튼 이 동네는 이 위치에 저렇게 집을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그때 집을 지은 이유는 옥류동이 거의 다 자기 땅입니다. 한 동네가 자기 땅이라니 이해가 갔어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의 마지막 왕비가 윤비입니다. 순종 27째 임금 그 윤비의 정식 그 묘호가 순정효황후 윤씨 이렇게 됩니다. 윤씨의 그 왕비의 큰아버지가 윤덕영입니다. 큰아버지면서 시종원경이라는 벼슬을 지냈어요. 시종원경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등 되는 순종의 비서실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재산을 누립니다. 뭐 왕비의 큰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벼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는데 가장 협력한 공을 세웁니다. 고종과 순종을 더할 나위 없이 치사한 방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해서 그 을사보호조약을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위계, 나이와 직급이 유한용보다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이름이 안 남았을 뿐이지 훨씬 더한 칭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장안에서 제일 훌륭한 주택지라고 알려진 옥류동을 빼앗다시피 해서 먹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던 해 동지, 한일합방은 8월에 되죠. 근데 그해 동지쯤에 이 옥류동 저지 2만 평을 자기 소유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옥류동의 초입에 딱 해당하는 겁니다. 요 작은 산등성이 끝나는 데가 옥류동의 초입에
딸의 부부의 집을 지어줘서 관리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옥류동을 갈 텐데 옥류동은 뭐 지금 좀 재개발 구역에 좀 을씨년스러워요. 그렇지만 거기 저희 이 집이 지키는 안쪽 동네를 좀 이따 갈 텐데 지금 벽선장은 없어졌죠. 근데 지금 그거 지금 한 얘기는 전부 20세기 얘기고 시모임이라는 뜻이네요. 중인들이 조선 중기 후기가 되면 관공서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문을 다루는 실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한문을 모르고서 행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몇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경서를 다 읽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인들의 경제적 능력이 대단해집니다. 중인을 대표하는 직종이 뭐예요? 역관, 의관, 화원, 이게 전부 중인들이 하던 직종인데, 여러분 그 박지원이 쓴 허생전을 보면 박지원이 남산 어디 살다가 마누라가 돈 벌어라고 우리 집 다 굶어 죽겠다고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뛰어나가서 찾아가는 데가 누구 어디예요? 변부자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냥을 빌리잖아요. 변부자가 직업이 역관이에요. 그래, 중인들이 조선 후기 되면은 학문적 소양과 경제적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회를 이 동네에서 열었어요. 옥계 시사가. 시회가 옥계 시사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기록이 남아있는 거 말고도 10개, 20개쯤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옥계 시사인데, 시사가 1791년 음력 6월 15일 날 시회를 열었습니다. 아주 날짜가 분명해요. 1791년은 정조 때입니다. 1791년 음력 6월 15일 날 유둔날이랍니다. 뭐 그날이 뭐 하는 날인지 모르겠는데 유둔날 시회를 열었는데 그날 비가 왔대요. 비가 와서 아침에 폼 잡고 이제 시회를 열다가 헤어졌어요. 비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오후에 비가 그쳤대. 6월 15일이면 지금 7월 말쯤 되잖아요. 장마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비가 그치니까 좀 섭섭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시 모였대요. 저녁 때 모여서 시 썼겠어요? 술 마셨지? 하루에 2번 모인 흔적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우리 훌륭한 조교가 들고 있는 이 책에 의하면 이 왼쪽의 그림은 낮에 모인 시회고 저쪽은 밤에 다시 모인 거예요. 여기 보름달 보이잖아요? 보름달. 그 장마철에 비구름 속에 숨어 있는 보름달이 보입니다. 저게 낮에 모인 장소가 여기입니다. 저 앞마당쯤 됩니다. 이 그림에 보면 물길이 있죠. 물길이 이 인왕동 물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은 언덕이 위구나. 이 그림 여기 작은 언덕이 이거 인왕산 주봉이고 요건 작은 줄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어디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노수 집이 들어선 이 근처쯤에서 말하자면 옥류동 초입 인왕동이 물길이 내려오는 데를 건너서 옥류동 그래서 뭐 정확히 모릅니다. 자, 인왕동 물길 화가 이인무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인왕동 물길 건너 요 작은 줄기가 끝나는 데에 어디서 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 그 모인 걸 그린 게 이 낮에 이인문이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입니다. 밤에 뒤풀이는 옥류동이 끝나는 저 어디 언덕 위에서 낮에는 옥류동 초입, 밤에는 옥류동 끝에서 모인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건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이인문과 단원이 그린 거고 이 당대의 화원들입니다. 당대 정조대를 대표하는 두 화원입니다. 두 사람 다 중인이에요. 화원은 중인이 하는 거예요. 겸재정서는 화원이 아니에요. 겸재정서는 사대부부라서 취미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중인으로 도화서, 왕궁에 소속된 도화서 화원입니다. 근데 계층은 중인이지만 이런 당대의 화원들을 동원해서 그림을 자기네가 모였던 걸 아침, 저녁을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인들의 계층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님 그림을 그리는 어진을 그리는
화원을 동원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우리 사진 찍듯이 이거 우리 회합이 있으니까 그림 그려줘 이렇게 해서 그린 거죠? 그린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날 시회를 여는 시 쓴 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날 9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관한 거예요. 보관하고 있다가 화원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는데 눈이 좋은 분들은 한번 한자 읽어보세요. 뭐 사어 단원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 그림 그리는 걸 사라고 써요. 그 사생한다, 사진 찍다, 사자 좀 복잡한 사자 있어요. 그림 그린다는 뜻입니다. 사어 어라는 건 한자로 전치사 act예요. 어디서 사어 단원가 단원소 단원의 집에서 그렸다고 돼 있어요. 이 인문 그림에 사어 단원소라고 돼 있는 건 이 두 그림을 어느 날 단원 집에 단원과 이 인문이 마주 앉아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현장에서 그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림을 이 9명 중에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단원을 찾아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단원을 찾아갔는지 이 인문을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부탁하니까 답사도 했겠죠. 어딘지 가봐야지 그림 그릴 테니까 답사하고 그림 그린 건 단원 집에 앉아서 그린 겁니다. 두 점은. 두 점의 그림과 그날 쓴 시들이 모아져서 첩으로 돼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그림이 전시회에 가끔씩 나와요. 박물관 전시회에 나오는데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앙코에 한 요만해요. 근데 이 그림이 훨씬 좋아요. 단원 그림이. 뭔가 이렇게 좀 뭐 판타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이 훨씬 훌륭해 보이는데 메시지는 이 그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림의 등장인물이 9명으로 같은데 여기는 좀 보여요, 사람이. 근데 여기는 개미새끼처럼 보여. 근데 말하자면 주문자 아니에요, 주문자. 돈 낸 사람들을 저렇게 개미새끼처럼 그린다는 건 약간 좀 불경스럽게도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그린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은 장소가 안 나와요. 그냥 어디 언덕 위에 달빛이 보이는 데일 뿐이야. 근데 여기는 산들이 인왕산이고 요게 북악산이에요. 요 뒤가 북한산이에요. 이 자리에 이인문이 이 인왕동 물길 건너 여러분 여기쯤에서 저길 봤는데 여기서는 북한산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저 건물이 없어도 안 보여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왕산을 이렇게 그린 건 이 근처에서는 북한산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아까 오면서 계속 북한산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서울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북한산에 가까이 늘 북한산과 함께 있는 곳이야 라는 게 이 동네 사람들의 인식에 있는 거고, 요 장소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중인들 계층으로는 과거를 볼 수 없어서 5품 이상 승진을 할 수 계층이 올라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런 서울의 상징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는 놀고 이 전체를 즐길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그림엔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들이 꼭 이렇게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는지는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잖아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 중인들의 사회경제적 위치 상승과 이 세계, 서울이란 체계를 우리는 다 즐기고 우리의 터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김홍도 그림보다는 이인문의 그림이 미술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기고 함께 모여 살던 동네였던 게 이 동네였던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의 흔적 이전에 훨씬 의미 있는 장소로서 이 동네가 이렇게 사람들의 터전이었던 곳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김홍도의 집도 이 근처였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주문을 받아서 그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두 화백이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옥계시사란 그룹이
두 화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림을 그래서 그냥 각자 이렇게 두 사람에게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림 그려달라고 뭐 낮과 밤을 구별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 주문의 내용을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다만 두 점의 그림으로 그렇게 남은 거고 그 그림의 멤버가 어떤 누군지는 그건 다 있습니다. 이름은 옥계 시사가 그 자기들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겨놨어요. 그림이 붙고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름이 누군지 당연히 다 압니다.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인 시인들. 그래서 이 그림 멤버들이 다 중인들이에요. 다 중인들인 거예요. 100% 중인들끼리 모여서 시를 짓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여서 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의 제목은 안 붙어 있는데 그 후세 사람들이 저 두 점의 그림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앞에 이 인문의 그림은 이 시회가 옥계 시사에서 나중에 송석원 시사로 이름을 바꿔요. 저 안에 옥계, 옥류동이 그 한때는 송석원이라고 불리기도 해서 송석원 시회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그림은. 이 그림에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송석원 시사 야연도라고 붙였습니다. 야연이 뭐예요? 밤에 연회를 베풀고 놀았다. 한판 놀았다 이거죠. 밤에. 뭐 했겠어요? 막걸리 마시고 놀았겠죠. 달 밝은 밤에 저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송석원 시회도 송석원 시사 야연도라고 지금 사람들이 제목을 붙입니다.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송석원 야연의 현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송석원 시회도의 현장인 거고 시간에 송석원 야연 밤들이 논인 곳에도 시간이 되면 가보겠습니다. 우리 막걸리 사주고 올라가. 밤에 가야 되는 거지. 밤에. 여기 그래서 다음에 우리 여기서 송석원 자 하자 그러면 인왕동 물길을 따라 요 그림에 나오는 그 인왕동 물길을 따라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길을 일부러 이렇게 냈겠어요? 이게 말하면 옥류동에서 내려오는 물길입니다. 우린 인왕동 물길을 따라 내려왔고 지금 옥류동 물길이 마주치는 데가 여기고 이 지도에 이게 18세기 지도인데 이거 그건 너무 커. 네,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경복궁이잖아요. 이게 저희 자하문 터널에서 내려오는 큰 물길이고 잠깐. 이게 사직단에서 오는 작은 물길이 마주치는 여기가 종교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큰 자하문 물길이고 인왕동에 수성동에서 내려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안 보이지만 기린교회예요. 인왕동 물길이 내려오고 요게 옥류동 물길이 내려와서 여기서 마주쳐서 여기서 우리은행이 있어요. 그 효자동 앞. 거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에 나요. 청와대 돈 세탁하던 은행이라고. 요 우리은행 있는 데서 마주칩니다. 그래서 자하동 물길 내려가서 여기서 종교교회인데서 여기에서 청계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하간 여기가 두 물길이 마주치는 장소고 그래서 마주친다는 건 이제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이런 말 아시죠? 물이 있는 데서 산줄기가 끝나요. 작은 줄기가. 요 안쪽에 어디서 끝나는 거고 끝나는 데쯤에 그 박노수 집이 있는 거고 그 윤덕영이 딸을 위해서 지어준 집이고 요 안쪽이 전체가 옥류동인 겁니다. 여기는 인왕동. 요 계곡을 타고 양쪽에 형성됐던 동네가 이 옥류동이라는 동네고 그 두 동네 합쳐서 지금 옥인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요 물길을 따라가면 이제 인왕동 따라 내려왔잖아요. 옥류동 물길 따라 올라가면 좋을 텐데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집이 하나 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물길 위에.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십시오. 저기 세븐일레븐 옛날에는 보이고요. 국정원 공인점이 보이고요. 뭐 투시를 지나다니 어딨어? 저기 저 맞은편에는 세븐일레븐 있죠? 네. 세븐일레븐인데 큰 길이잖아요. 그 앞에 큰 길이 그게 자하문에서 내려오는 물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길이 있으면 다리가 있었겠죠. 자수궁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밑에 그 청계천 복원하니까 밑에 광교가 나왔잖아요. 광교 보셨어요 한번? 밑에 그 광교 나온 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자수궁교가 밑에 있습니다.
이 난간석은 어디로 간지 알 수 없고 상판과 교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을 거쳐온 그 돌다리면 콘크리트 타설해서 갑자기 만드는 다리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복귀하면서 그대로 썼습니다. 어느 날 저걸 백운동천이라고 부르는데 백운동 물길이라고 해서 백운동천을 복원하는 날이 온다면 저 자수궁교를 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자수궁교라는 다리가 있었다는 건 왕궁인 경복궁 중심으로 자수궁을 가는 길목이어서 다리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겁니다. 그럼 이쪽에 어딘가 자수궁이라는 작은 궁궐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자수궁터는 저 아파트 자리입니다. 지금 군인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큰 필지가 그대로 남아있다가 군인 아파트로 전용이 돼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자수궁이라는 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수궁은 어떤 궁인가 하면 임금이 한번 즉위하면 고민이 생깁니다. 뭐 나라를 새로 잘 다스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고민 중에 하나가 선왕의 후궁들을 어찌할 것인가가 고민이 됩니다. 인륜상 선왕의 후궁을 자기 후궁으로 삼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궁궐에 계속 두면 궁궐이 무의도식하는 사람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불로계층이니까 후궁은. 후궁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후궁들이 한번 임금이 바뀔 때마다 나가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든 게 자수궁입니다. 여기 가서 사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노후를 잘 보살펴드려 모시겠습니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가셔도 좋고 아니라면 여기 계십시오. 한 게 자수궁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평대군의 형인 문종 때 만든 겁니다. 조선 초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정종, 태종, 세종 지나면서 문종대원이니까 후궁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궁궐 경복궁 안에, 창덕궁 안에. 그러니까 초기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수궁이라는 궁이 생겼는데 그럼 자수궁이 되기 전에 뭐였느냐? 그 기록들을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다 모아보면 그 전에 무슨 북학인가는 서당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만약 국립기관이 하나 있었던 것을 궁으로 만든 거. 그럼 북학 전엔 뭐냐? 조선 아주 초기에는 이방번이라는 사람의 집터라고 그럽니다. 이방번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원의 형. 예, 이방원의 형제인데 이방원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성계는 부인이 정실이 2명입니다. 원래는 한씨가 부인이에요. 한씨는 개국 전에 죽습니다. 다시 결혼을 해서 강씨 부인을 얻습니다. 강씨는 제비강자 아니라 건강할 때 쓰는 강자 있죠? 편안할 강자 쓰는 강비를 없습니다. 그래서 강비가 조선 최초의 국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개국 전에 2번째 부인을 얻었으니까. 근데 그 한씨 소생의 아들들은 이방원이 그 5째 아들인 겁니다. 한씨 소생이에요. 커서 개국할 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강씨는 개국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아들들이 어립니다. 어린데 역시 살아있는 그 부인이 세다고 세자를 강씨 소생의 2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을 세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강씨의 소생의 2 형제 위가 방번이고 여기 살던 방번이고 둘째 아들이 방석입니다. 방석이 세자가 되는데 이성계 그 태조 시절에 왕자의 난이 1차 왕자의 난이 2번 있죠. 조선 초기에 1차 왕자의 난은 태조 시절에 나는데 1차 왕자의 난은 간단히 얘기하면 한씨 소생의 아들들이 강씨 소생의 아들들을 때려잡은 게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 주변 그 방석을 호위하던 정도전 등등 그 신료들과 함께 간단히 얘기하면 한씨 소생이 강씨 소생을 때려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양위하고 정종한테 양위하고 정종도 있다가 개성으로 다시 서울을 옮기죠. 다시 개성으로. 왜냐면 왕자들이 피를 흘린 곳이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돌아가 있어서 거기서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를 하는데 그 무렵에 정종 시절에 한씨 소생들끼리 싸움이 붙은 게 개성에서 2차 왕제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자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다 그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세자가 됐던 강씨소생을 제거하고 나니까 결국 지들끼리 붙은 겁니다. 2차 강제난은.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방번, 여기 살던 강씨소생의 장남, 세자가 못된 장남, 두 번째 그 왕비의 장남이 여기 살았는데, 이 아랫동네가 전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죠. 방원의 집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원과 방번이 그 집터를, 경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방번은 여기 살고, 방원은 안평대군 손자에게까지 집터를 일부 잘라줬다고 했을 정도 이 근처가 전부 방원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원의 집터의 경계선은 알 수는 없으나 그 자기 집터 앞마당에 엄청나게 큰 연못을 파고 살았다고 합니다. 연못은 경회루 연못 보신 적 있죠? 경회루 연못은 한 3분의 1쯤 되는 연못이랍니다. 그러니까 개인 집에 팔 수 있는 연못의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당대 실권자인 그 왕자의 연못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연못을 팔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자연 하천 옆에 파지 않으면 연못을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타가 있어서 물을 얼마든지 끌고 누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모타가 없잖아요. 하인들이 연못에 물을 퍼다 한 번 채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을 썩어서 연못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못에는 입수구와 출수구가 필요한 겁니다. 자연 하천 옆에 살짝 돌려서 입수구를 만들고 연못하고 출수구, 물이 순환할 수 있게 입수구와 출수구가 필요한데, 이방원이 자기 마당에 연못을 팠다면 그건 여러분 아까 따라 내려온 인왕동 물길의 어딘가에 연못을 그 옆을대기에 팠을 겁니다. 그 물길이 저기에서 저 정자 있죠? 정자 옆으로 통인시장 뒤로 내려가서 지금 참여연대 옆골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 집 있는 데로 해서 쭉 해서 저 효자동,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 돈 세탁하던데, 그래서 물길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 물길을 끼고서 연못을 팠을 것은 100%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 연못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치는 추정하기 어려워요. 그 물길의 어디쯤인지.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아마도 이 저 정자 지나서 어디쯤인가에 연못을 팠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앞마당이라면, 여기 좀 살짝 언덕이잖아요. 살짝 언덕이죠 여기. 조선시대 집을 짓는 격식으로 보건대 이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저 밑에 평지에다 안채를 앉히진 않고 살짝 내려다보는 곳쯤에 아마 안채를 지었을 겁니다. 연못이 저 앞마당 어디 있다면 이 우리 올라오는 여기 어딘가요? 방앗간, 영광, 통닭인 어디쯤엔가 아마 안채가 앉았을 것이고, 따라서 세종이 태어났다면 여기 어디쯤에선가 아마 태어났을 것입니다. 집원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 당시 뭐 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안채쯤에 태어났을 텐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세종은 2살 때 개성으로 이사 갑니다. 그 더럽다고, 태조 이성계가 더럽다고 하면서 정종한테 양위하거나 정종이 개성으로 다시 옮길 때 따라서 가는 게 그 2살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왕이 되고, 아버지 태종이 자기가 피를 뿌린 경복궁이 싫으니까 창덕궁을 다시 지어서 개성에서 이사 올 때는 경복궁을 버리고 창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종은 거기 가서 살았겠죠. 세종은 그래서 이 동네 2살 때 떠나고 나서는 이 동네 다시 왔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마을이라고 요즘 부르는 것은 상당히 좀 난센스에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뭐 부르는 건 자유니까 세종마을, 서천 이름이 붙게 된 내력이긴 합니다만은 뭐 세종마을이 썩 적당한 이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후대에 자수궁이 저 앞에 놓였고, 그래서 자수궁 길로, 자수궁에 가는 길로 난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도 이 길이 그 앞에 조선 완전 초기에 이방원이 때려잡을 때의 경계선쯤도 아마 그 집터의 경계선도 이 길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증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다리가 놓이고 다리에서 이쪽 동네에 오는 길이 놓였다면 이 길은 상당히 그 자수궁이 생기기 전부터도 있었던 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길이 났다면 결국 집터의 경계선, 이방원과 이방번의 집터의 경계선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수궁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후대에 승방으로 바뀝니다. 자수원이라는 그 자수원이라는 승방으로 바뀌었다가 또 승방도 싫으니까 없어져서 뭐 어느 땐가 실전돼 버려서 없어지고 말고, 그러나 국가 소유의 거기 때문에 필지가 계속 남아 있다가 오늘날 이렇게 군인 아파트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 상당히 역사적인 이 길을 100% 고증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역사적인 어떤 사이트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맞대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자수궁 다리와 자수궁에서 이쪽 들어오는 이 길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뒤에 BBQ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조선 말에 중인이 아주 분명한 분이 한 분이 살던 집입니다. 조선 말에 일제시대 초기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현재창이라는 일본어 역관이 이 집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어디 옥인동 92번지인가 어디 써 있을 거예요, 어디. 저 윤영수 형님 뒤에 옥인동 몇 번지인지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집이. 59번 아니요?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그 59란 숫자 밑에 옥인동 집원이 붙어 있어요. 예? 예, 이게 옥인동 92번지인데 현재창이라는 일본어 역관이 살았고, 그 아들은 누구냐면 현순이라는 분입니다. 현순이라는 목사입니다. 이분도 감리교 목사고, 이분은 누구냐면 저기 정동교회 있죠? 정동교회 감리교회잖아요. 정동교회의 두 번째 한국인 목사입니다. 선교사들이 목사를 하다가 첫 번째로 최병헌 목사라는 분이 첫 한국인 목사가 되고, 두 번째 현순 목사인데 이분은 관립 영어학, 그 집안에 역관의 피가 있는 모양이에요. 관립 영어학교를 나와서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와이로 가는 이민선이 있었잖아요. 1900년 전후에. 두 번째 이민선의 영어 통역관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부인이 가서 하와이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딸을 낳습니다. 첫 딸을. 한국 이름이 현미옥이고, 미국에서 나서 앨리스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앨리스 현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어 통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나중에 감리교 목사가 되고 정동교회의 한국인 목사로 있다가 퇴직을 합니다. 이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현재창 아버지 살고 현순 목사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1919년 초에 세 종교가 합동해서 일으킨 3.1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3.1운동 모의하는 단계에 참여합니다. 근데 33인에는 현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33인만큼 혹은 33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한 게, 모의 단계에서 이 현순 목사에게 그 목사님들이 선언문을 미리 줍니다. 선언문을 비밀리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선언문을 줘서 너는 영어를 잘하니 상해로 나가서 상해에 나와 있는 영어권 특파원들에게, 외국 기자에게 이걸 배포해라 라고 특사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 전날인가 3월 1일인가 상해에 도착해서 이광수와 함께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 통신사 기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3.1운동이 그 날짜로 영어로 타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순 목사의 역할이 아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순 목사는 남아서 임시정부의 차관급을 몇 가지를 거칩니다. 내무차관, 차장이라고 때 내무차장, 외무차장 지내고 첫 주미공사로 갑니다. 임시정부의 주미공사로 가서 미국에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가서 하다가 이승만이 나중에 공사로 오는데 이승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다시 이승만 더럽다고 이승만 남으라고 상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상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주로 기독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적인 좌파 진영하고 연계를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현순 목사의 사상을 기독교 사회주의란 이름으로 감리교 신학교인 이덕주 교회사 하시는
이덕주 교수께서 자, 또 감리교 목사이기도 하니까 현순 목사의 흔적을 많이 찾아서 기독교 사회주의란 이름으로 정식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살던 시절에 그 딸이 가까이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 박헌영입니다. 1920년대 박헌영도 3.1운동 직후에 상해로 망명해서 이 앨리스 연과 거의 나이가 같아서 같이 굉장히 가족이 가깝게 지냈고, 앨리스 연의 남동생인 피터 현이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에 의하면 그 티처 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티처 팍이 내 브러더 인 로가 되면 좋겠다. 그거 뭐냐면 자기 매형이 되면 좋겠다고 이 피터 현은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그 앨리스 현이 티처 박헌영에게 가졌던 감정이 명확하게 그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족과 대단히 같이 소풍도 하고, 현순 목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박헌영이 가서 중국인 감옥에서 꺼내지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매형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결혼은 각각 따로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했는데 둘 다 따로따로 각각 헤어집니다. 그래서 박헌영도 다시 결혼하고 했는데 앨리스 연도 결혼했다가 헤어진 다음에 아들 하나를 길렀는데, 아들 하나를 기르다가 해방된 뒤에 앨리스 연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 미 군복을 입고 들어온 유일한 조선 여성이 앨리스 연입니다. 미군으로 한국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미군 편지를, 그러니까 한국인 편지를 검열하는 이런 일을 맡았는데, 그 미군 기록에 의하면 앨리스 연이 편지 검열단의 책임자가 된 몇 달 동안 검열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답니다. 검열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열해도 덮어준 겁니다. 그 앨리스 연은 이미 미국 공산당원이 돼서 미군에 들어가서 한국 땅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한반도 그 점령 정책을 방해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쫓겨갑니다. 미국으로. 쫓겨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이북에 간 박헌영과 다리를 놔서 체코를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자기 사상에 맞는 것을 찾아간 겁니다. 앨리스 연은. 갔는데 6.25 직후에 북한 김일성 계열이, 북한 당국이 박헌영을 숙청할 때 그 명분이 저거죠. 미제국주의자의 간첩이라는 명분을 박헌영을 숙청하죠. 그때 그 북한 당국이 그린 시나리오, 그림에 의거하면 앨리스 현이 미국 시민권자고 미군에도 근무했고 한 이 앨리스 현이 미국과 박헌영의 다리를 놔주온 당사자라고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박헌영과 함께 사형당하고 맙니다. 55년에. 근데 그것은 보건대 박헌영을 몰아서 숙청하기 위한 명분에 가장 그럴듯한 게 앨리스 현이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과는 달리 제공해 준 것이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했는데, 뭐 자기 20년대의 애인과 함께 처형을 당했으니까 그것이 막판에 행복했는지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55년 박헌영과 함께 55년에 사형당하고 맙니다. 그 여성이 어쨌든 아버지 할아버지 때 역관 들어와서 살고 해방 이후에도 이 집에 살았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앨리스 연이 해방 이후에도 옥인동에 미군이 돼서 들어와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 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큰 흐름에서 보면 중인들이 이렇게 쭉 아래서 올라와서 여기까지도 올라온 흔적 중에 조선 우리 60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중인들이 왕족이 살던,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동네까지 끼어들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사에 보면 그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다행인가요?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이렇게 골목을 돌아서 조금 올라갑시다. 거기도 돌들 있네요. 여기도 뭐 하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벽을 보세요. 이 벽. 벽에도 뭐 하나 있지 않아요? 벽 속에. 이 벽에. 벽에 뭐 기둥 같은 거 하나 안 보여요? 돌기둥, 돌로 기둥. 못 찾으시는구나. 아니요. 여기요. 이거. 이거. 이게 기둥 아니에요? 그러면
기둥이 세 개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없어진 거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요 자리에. 이게 윤덕영의 이 옥류동 2만 평을 다 차지하고 살 때 벽수산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벽수산장의 정문입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는 윤덕영이 이 안쪽을 다 먹어놓으니까 1910년에 우리나라에 차가 몇 대 없을 때인데 윤덕영은 차가 있어. 자기 차도로 닦은 길이 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도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저 두 기둥 사이도 보도고. 보차 분리라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해서 요거는 윤덕영이 차 갖고 들어가려고 닦은 차도. 요만큼은 보도가 양쪽으로 있는. 근데 요건 날아가고 나머지는 다 남아있는데 저건 몸체가 없어졌고 몸돌이 없어졌고 요건 꼬꼬다리가 여기 없어진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친일파 유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기념물로 이렇게 또 없애지 않고 남겨두더라고요. 자, 이번에 윤덕영이 닦은 길을 따라서 앞으로 옥류동으로 가시죠. 이쪽 조교가 와야 되는데. 요거 말하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 지라고 돼 있는 곳인데, 지금 벽수산장 이렇게 정문 나와서 길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요 안쪽은 딴 사람 필지고, 길을 들어가서 요 안쪽에 가서 이제 전부 그 옥인동 47번지라고 돼 있는 곳이 지금 필지가 뭐 한 300~400개로 잘라져 있어요. 옥인동 47- 얼마라고 돼 있는 게 그 윤덕영의 땅터입니다. 옥인동 47이라고 보통 100% 윤덕영이고, 여기는 지번이 조금 다릅니다, 이쪽은. 근데 여기는 그 일제 말기에 어떤 사나이가 살았냐면 이 여성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입니다. 이름이 여성. 이름이 여성인데, 그리고 동생은 이쾌대라는 또 희한한 이쾌대라는 화가는 저 공정동에 한 300~400m 떨어진 곳에 살고, 형은 이 여성은 여기 살았는데 여성도 본명은 아니에요. 여자가 어떠냐, 한자가 같을 여자 있죠. 계집녀의 입구자 쓰는, 이게 영어로 하면 like 아니에요. 뭐뭐처럼. 그리고 여성, 성은 별성이에요. 그러니까 별처럼. 이런 호를 갖고 있던 분이에요. 본명은 이명건이고 경북 칠곡의 대지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여성, 이명건에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명건까지 3명의 친구가 10대 후반에 중국에 유학을 간다고 하니 그 세 친구의 친척 한 분이 호를 지어줍니다. 니네는 고국산천을 잊지 말라 하면서 그 한자로 같을 여자하고 똑같은 뜻이 약자예요. 약은 뭐냐면 초두 밑에 오른쪽 오자 쓰는 거, 만약할 때 쓰는 약자 있죠? 이것도 영어로 like하고 같은 뜻입니다. 뭐뭐처럼. 그래서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에게는 산처럼, 약산이라는 호를 지어준다. 이름은 김원봉인데 약산이라는 호를 지어줍니다. 또 한 명에게 약수라는 호를 지어줍니다. 물처럼. 김약수는 김두전이라는 사람인데 그 약수라는 호를 지어주고, 이 명건에게는 아마 한자로 별처럼 하는 데는 약자가 뭐 운이 안 맞았는지 같은 뜻의 여자를 써서 여성, 별처럼 이런 호를 지어줍니다. 3명이 친구입니다. 근데 3명은 다 우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김약산 알죠? 약산 김원봉. 그 중국에서 무장투쟁하고 막판에는 이쪽, 그러니까 중도 좌익 계열쯤 되는데 그 북한에 가서 초기에 일을 하다 결국 김일성한테 찬밥을 먹었죠. 예. 초기에 장관을 하다 아마 금방 밀려났죠. 그 다음에 김약수. 약수 아세요? 재헌의회 국회 부의장. 근데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몰려서 북한으로 결국 넘어갔어요. 김일성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겁니다. 남쪽에 자리가 없어요. 설 땅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여성은 이분은 여운형 계열이에요. 여운형 계열인데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나서 결국은 북한 저 개성인가 회의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잡습니다. 너 내려가면 죽는다. 여기 살아라. 그래서 거기 남아서 김일성 대학 역사학부 강좌장이라는 거.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뭘까요? 뭐 역사학부 뭐 학장쯤 된, 과장은 넘어서는 것 같고,
아마 역사학부 부장, 그러니까 학장쯤 하다가 60년대 돌아가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 집에 살던 분인데 그 조교의 책에 의하면 이쾌대 여기 이분 이렇게 이분이 말하자면 그 진보적인 그 계열에 섰던 건 분명하고 중국 유학을 가다 일본 유학을 다시 가서 북성회라는 걸 조직해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북성회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을 제일 먼저 들여온 그룹입니다. 일본 유학파. 그 중에 아까 얘기한 김약수와 이여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제일 먼저 들여온 그 당사자입니다. 이여성과 김약수. 근데 그 귀국한 다음에 김약수는 조선공산당을 창설하는 조직운동으로 가고 이 여성은 조직운동으로 가질 않습니다. 나는 먹물로 지식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창설하는 데는 가담을 안 하고 동아일보에 입사를 합니다. 동아일보 조사부장이 됩니다. 말하자면 총독부의 자료를 가장 먼저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년에 책을 한 권씩 내는데 숫자 조선 연구라는 책을 1년에 한 권씩 5권을 냅니다. 숫자 조선 연구라고 책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숫자, 그러니까 총독부의 통계를 제일 먼저 받으니까 총독부의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총독부에 해설하는 대로 들으면 안 되고 조선 민중의 입장에선 이 통계와 자료를 이러하게 이해해야 돼 라는 책을 1년에 한 권씩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적 식민지의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최대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연감일 텐데 그런 연감을 자기가 개인 돈으로 부자니까 개인 돈으로 1년에 5권씩을 낸 겁니다. 1년에 한 권씩 5권을 낸 게 지금도 숫자 조선연구 1, 2, 3, 4, 5권이 남아있어서 사회학과나 일제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 세미나에는 아주 중요한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 분인데 동아일보에 있다가 해직이 언제 되냐면 일장기 말소 사건 때 해직이 돼요. 그게 이상범이라는 화백이 이걸 지웠다고 그러잖아요. 이상범이 이 동네에 살던 이 여성과 친구입니다. 그분이 조사부원이고 이 사람은 조사부장이어서 해직돼서 일제 말기 36년 해직된 다음에는 이 동네 이 집에 칩거하면서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여운형결의 건국동맹 비밀 조직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준비하는 비밀 결사 건국동맹이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건준의 전신인 건국동맹의 비밀 성원으로 활동을 굉장히 깊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표면적으로 한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동생인 이 쾌대와 마찬가지로 화가이기도 하고 미술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복식사 연구를 합니다. 복식사가 뭔지 아시죠? 왜 우리나라 그림들은 조선시대 인물 그림이나 신라시대 인물 그림이나 옷이 똑같냐? 그럴 리가 없다. 그 연구를 고증을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해서 해방 이후에 책이 나와요. 조선 복식고라는 그 우리나라 복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안 읽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식사 연구소를 내는데 그때 조선 그 일제시대 말기에 고증을 하고 옷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화여전 학생들을 불러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이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 베란다에 이화여전 학생들에게 그 옷을 입히고 세워서 사진을 찍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게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그러니까 이 옥인동에 사는 사람들이 동네 구름대 같이 모입니다. 이게 선녀가 나타났다고. 아니 2층에 뭐 옛날 옷을 입은 예쁜 여자들이 확 서서 막 뭐 줄지어 있으니까 얼마나 큰 구경거리였겠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최초의 옥의 패션쇼를 한 현장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이 집에 2층 집에 이 집은 새로 지은 거고 요 자리가 이 여성이 살면서 조선 일제 말기에 그런 활동을 하고 살던 곳입니다. 옥인동 56번지가. 그런데 해방 이후에 뭐 부득이 할 수 없이 북한으로 건너가면서 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이런 아파트로 변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여성과 이쾌대 형제가 요 동네 그렇게 살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조금 해서 이 옥류동 물길을 따라서 여기서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원 시사 야연의 현장이 여기서 한 10여 분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를 가자는 주장과 함께 야연 아니요 막걸리까지 산 분이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배가 고프니 여기서 끊고 점심 먹으러 가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에 따라서 막걸리 한잔 하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식당을 장모님 알고 계시죠? 가.